여름이 시작되기 전 나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갈 기회를 얻었다. 도심 속 바쁜 삶에서 잠시 벗어나 고향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고향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그 마당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릴 적 나는 그 그늘 아래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곤 했다. 고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거의 다 와. 별일 없지?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녁 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두겠다고 하셨다. 오래된 고향 느낌을 물씬 풍기는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새삼스럽게도 그 나무가 나에게 손짓하는 것 같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나를 반기는 건 익숙한 장식들과 고요한 분위기였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은 푸짐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다. 사실은 요즘 좀 이상한 일이 있어. 마당 나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상한 불안감이 몰려왔다. 그 순간 집 안에 걸린 시계가 갑자기 멈춰버렸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나는 그 나무를 가까이서 보러 마당으로 나갔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나무 근처에만 가면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무 아래에 서 있던 나는 무심코 주위를 둘러봤다. 그때 나무 뒤편에서 무언가 힉 하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나서 뒤를 돌려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이라고 치부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나무 아래에 서 있었고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시선에 기분 나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집에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천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어두컴컴한 거실에서 찬바람이 불어왔다. 어머니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듯했다. 너도 듣고 있구나. 날마다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그녀의 말에 난 무언가 단호한 결심을 해야만 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고 나는 결국 마루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때 바람이 허리 추물리 감으며 지나갔고 찬바람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니 마당의 나무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내 눈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확실히 존재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이 나무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동네의 한 어르신은 이 나무가 사실 그 지역의 전설 속 나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옛날 이곳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아이가 한 그루의 나무로 환생했고 매년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되면 나무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나무에 다가가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에도 이곳을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처 사당에 가서 정화수를 얻어와 나무 주변을 돌며 뿌렸다. 평안히 쉬기를 바라요. 나는 나무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날 밤 공포스러운 소리들은 사라졌다. 평온한 고요함이 다시 돌아왔고 나와 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후로 더 이상 나무는 이상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아름답고 고요한 한옥의 마당을 지키는 나무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 지금도 문득 떠오르는 그날 밤의 목소리. 도와줘. 그것은 아마 영원히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대학생인 수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도 맑아 완벽한 휴식처였죠. 그들은 한적한 펜션을 빌려 일주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행의 첫날 그들은 마을에서 유명한 등산로를 따라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길에는 오래된 절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절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바로 산목님이라는 여성 귀신이 절 주변을 떠돈다는 이야기였죠. 그녀는 오래전에 그 절에 승려였던 연인과의 비극적인 사랑 끝에 목을 메고 죽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 되기 전에 절을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난 뒤에 그곳에 머문 사람들은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언제나처럼 젊은 혈기에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은 겁도 없이 그곳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무렵 수진과 친구들은 절에 도착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간직한 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회랑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뒤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수진을 놀리며 웃어 넘기기만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을 때 그들은 산을 내려가기 위해 절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절의 깊은 곳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고 수지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가 산목님 내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친구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자고 했지만 수지는 왠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자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절을 벗어나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에서도 이따금씩 여자의 느낌이 뒤쫓아오는 듯 했습니다. 점점 발걸음이 빨라졌고 그들은 마침내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고 귀신의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고개를 젓고 미소 지으며 연애를 시작하려는 젊은 커플에게 일부러 그런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는 것이 산모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녀를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수진과 친구들은 남은 여행 내내 절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수진은 종종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밤의 거울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낯선 시선을 느낄 때면 그것이 과연 산모님의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인지 아리송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젊음의 혈기와 무관심이 가져온 공포를 그리고 있으며 한여름 밤의 비밀을 잊어버린 이들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 중 알게 된 이야기를 꼭 기억하고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민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민수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도우며 살고 있었다.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은 평온하기 그지없었으며 이곳에서 특별한 일이라곤 가끔씩 지나가는 외지인 정도가 전부였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평소처럼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낡고 오래된 우체통 앞에서 한 노파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봤다. 할머니는 허름한 옷에 길고 하얀 머리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우체통을 쳐다보고 있었다. 민수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노파는 그를 본 채만 채하며 다시 중얼거렸다. 이때 민수는 그녀가 우체통 문을 열고 무언가를 떨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상하게도 우체통은 이미 꽉 차 있었고 무언가가 계속해서 이격된 문틈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 할머니 뭘 넣고 계신 거지? 이상한 기분이 든 민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길을 계속 걸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누군가가 문 밖에 이상한 물건을 두고 간다는 것이었다. 단순한 종이 쪽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장난감 인형, 검은 모래 같은 날 수 없는 물건까지 이를 본 사람들은 불쾌한 예감이 들었다고 했다. 민수의 집에도 그 다음날 아침 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빨간 잉크로 쓰인 편지 한 장과 짧고 굵은 머리카락 몇 올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곧 당신에게도 차례가 올 것입니다라는 불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수는 그 편지를 보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불안해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을 수 없었다. 며칠을 잠 못 이루던 민수는 결국 스스로 진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노파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달빛 아래 노파는 다시 그 낡은 우체통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주변에는 기이하게도 사람의 형체를 한 인형들이 놓여 있었고 인형들은 모두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가발을 쓰고 있었다. 노파는 인형 하나를 소중히 어루만지다 우체통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빈 껍데기처럼 텅 비어 있었고 그 속에서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민수는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뗄 수 없이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오랫동안 민수는 그곳에 서서 눈을 감고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노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고 대신 그의 주위엔 똑같은 머리카락, 가발을 쓴 인형들만이 놓여 있었다. 다음 날 민수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을 깨달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곳은 다시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문득 그 노파가 자신이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지키는 수호자였음을 깨달았다. 혹은 그것이 마을에서 탈출하려는 이들을 붙잡는 저주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집 앞에서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민수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것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다. 누군가는 그곳이 저주받았다고 말했지만 다른 이는 그저 오래된 전설이라며 웃어넘길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우체통만큼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누가 알까? 그 안에 아직도 노파와 민수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지 어쩌면 당신의 문 앞에 머지않아 놓일지도 모른다.